오늘은 자유민주연구원장 유동열 원장님께서 북의 대남 적화 전략과 간첩 침투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도움되는 강연 아주 짧게 해주실 것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2시부터 무려 거의 3시간 지금 앉아 계시는데 지금 예약된 시간이 5시까지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되는데 5시 반까지입니다. 아니 연장해 놨습니다. 연장입니다. 제가 지금 일정이 있는데 가족 식사 일정이 있는데 제가 시간대에 도착하려고 5시 10분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해 좀 바라고요. 주최측에서 시간 관리를 좀 비슷하게 한 30분씩 해주면 좋은데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오늘 제 주제가 간첩이입니다. 제가 89년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제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경찰청과 경찰대학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했는데 명예퇴직을 했는데 그동안 25년 동안 제가 했던 이게 뭐냐면 대공 분석이었습니다. 간첩 사건 또 간첩 관계된 중매, 종북 좌익 이와 관련된 문서의 감정 분석 이게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서 감정 기타 대처를 연구한 공안문제연구소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안보대책 연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의 그 대남 간첩 공작을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쭉 추적을 해봤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고용주 변호사님, 대한민국 대표적인 공안검사님이시죠. 이 고용주 검사님이 계시지만 정말 검찰 분야에서 타협 추종을 보라는 전설적인 어르신이죠. 우리 고용주 변호사님한테도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자주 듣는 얘기가 뭐냐면 요새도 간첩이냐? 요새도 간첩이냐? 특히 문재인 정부 돌아가지고 제가 유동열의 안보전세라는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간첩 이야기 시리즈를 좀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간첩 사건들을 제가 소개하는 시리즈 지금도 여러분 유동열 안보전선 들어오셔가지고 간첩 이야기 치면은 그 전설적인 간첩 그 사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새도 간첩이 있냐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보다라고 하는 젊은 애들이 젊은 층이 많이 접속하는 그 유튜브 그 사이트인데요. 여기 구독자가 한 70만이 넘으니까 그 젊은 사람들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청주 간첩단 사건이 장면이 터지니까 저한테 간첩 얘기를 한다고 해서 출연했는데 제가 한 50분 얘기했는데 15분짜리를 2개 만들었는데 조회 횟수가요. 조회수가 125만 회가 넘었습니다. 그 보다라는 영상에서 제가 한 간첩 이야기 대담한 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 얘기를 125만 회가 시청을 했기 때문에 접속 횟수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간첩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요새 간첩 잡은 게 있냐? 잡은 간첩은 우리 수사기관이 잡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못 잡은 간첩이 허다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안보수사기관이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이 북한이 납치시키는 간첩들을 100% 다 잡아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요새도 간첩이 있냐는 이 말과 함께 나오는 게 요새 간첩 잡기 없잖아요. 라는 말을 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의 간첩 양성해서 훈련시켜서 난파시켜서 공작하는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 부서가 없어져야죠. 대한민국에 간첩이 없다면 북한이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핵 개발하고 우리 아까 김태호 박사님 말씀했지만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저격하는데 돈 아끼지 않는 분야가 또 하나 있어요. 대남 간첩 공작에는 북한이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992년에 간첩 김낙중이를 잡았어요. 간첩 김낙중이를 잡았는데 집 앞마당 장독대 밑을 당시 안기고 이제 지금 국정원 안기고 수사관들이 깠는데 거기에서 돈이 나왔어요. 그때 나온 게 지금 화폐의 가치로 12억이 넘습니다. 지금
간첩 한 놈한테 12억 원. 그러니까 그 돈을 제가 당시에 화폐 가치를 해보니까 북한의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그때는 개성이 집값이었는데 지금은 개성시입니다. 개성시 인구가 40만 명밖에 못 됩니다. 40만 명의 개성시 주민들이 일주일 동안 쌀밥을 먹고 싶은 대로 퍼먹을 또 남을 돈, 살 돈, 이 돈을 두 끼 밥도 제대로 안 먹이면서 간첩 한 놈한테 10억을 준 거예요. 바로 대남 공작에는 북한이 돈을 아끼지 않아요. 팡팡 쓰는 게 핵개발하고 군사력 공격하고 대남 공작하는데 북한이 간첩 공작한 돈을 아끼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면은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 부서가 있어요. 자 정찰총국이라는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조선노동당 산하에 통일전선은 꼭 간첩 공작이라고 부서고 넓은 의미로 간첩 공작 부서고요. 그다음에 225부 명칭이 지금 문화교육으로 바뀌었죠. 이런 부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에 간첩이 없다면 왜 북한은 간첩 공작 부서를 운영시키고 유지하는가?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간첩이 지금 난파되고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간첩들로 보고를 받고 쓸모가 있으니까 간첩 공작 부서를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괜히 역을 했어요. 지금 간첩이 없다면 북한은 왜 간첩 공작 부서를 더 확대시키고 강화시켜야 되냐? 우리가 못 잡은 거고, 잡을 의지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 잡을 의지가 없었어요. 자, 문재인 정부 2017년 탄핵 국면에서 시작했죠. 간첩 한 명도 안 잡았습니다. 2018년에 한 명 잡았어요. 근데 그 간첩은 뭐냐? 문재인 정부에서 잡은 게 아니라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당시 국정원하고 경찰이 계속 공작하던 간첩을 2018년에 잡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안보수사기관들이 공작해서 잡은 간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4명을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전에는 간첩을 잡으면은 일간신문에 간첩 검거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또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간첩을 잡아도 신문 보도가 안 나옵니다. 쉬쉬쉬 전혀 말을 안 하죠. 아까 2018년에 19년 적발된 간첩 있잖아요. 4명 중 하나가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간첩인데 네팔에 가가지고 목탁 두드리면서 스님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스님으로 위장해가지고 불경 다 외우면서 뛰면서 스님으로 위장해가지고 네팔 국적을 바꿔서 실퇴했습니다. 이 간첩을 국정원하고 경찰청에서 합동수사로 검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당연히 공식 보도 안 했죠. 간첩 잡았다고. 그런데 CBS 기자가 어떻게 검찰을 들어다가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30년 만에 직파 간첩을 잡았느냐 하면서 막 이제 완전히 보도가 나왔죠. 수년 병세 간첩, 직파 간첩 검거 나왔는데 실은 그 30년 만에 잡은 건 아니고요. 그 전년도 있었고 언론들이 잡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보도가 나가니까 간첩을 잡았으면 잡았다고 격려를 해주고 국가에서 특진도 시켜주고 포상을 내야 하는데 특진 포상커녕 어떤 놈이 언론에다가 간첩 검거 사실을 누설해가지고 당시 간첩 검거 수사팀 국정원과 당시 경찰청 수사팀이 휴대폰 통화 내역부터 시작해서 낱낱이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놈이 간첩 검거 사실을 갖다가 이걸 이게 말이 되는 사회입니까?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유통기하는 간첩을 검거하고도 말도 못하고 쉬쉬쉬하고 특징 포상금은커녕 조사를 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바로 이 간첩 수사의 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청주 간첩단 사건이 터졌죠. 오늘 제가 그 시간에 청주 간첩단 얘기를 해주려고 나왔습니다. 뭐 다른 얘기 없어요. 청주 간첩단 사건 사례만 잘 보시면 어떻게 북한이 대남 공작을 전개하고 북한이 국내 종국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또
또 정치권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 청주 간접단 사건이 다. 자, 이 청주 간접단 사건은 어떻게 검거하게 되느냐? 청주 간접단 사건에 대해서 이미 수사기관은 2015년도부터 단체 혐의를 잡고 계속 수사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2017년도에 간첩 혐의자가 중국 북경에서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 기금 225억 지금 문화교육이라는 이 공작부서의 과장급인 조일은 과장하고 공작원하고 만난 것을 찍고 그다음부터 범증을 확인해서 2018년에 이 간첩 사건을 터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이 뭡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여정을 부르고 김정날, 명남을 부르고 그리고 바로 4.27 판문점선언 그리고 평양 공동선언이 아닙니까? 당시 국정원 지휘부가 이 간첩 혐의를 완전히 입증했다. 이제 체포로 들어간다 하고 결정을 올리는데 결정이 안 돼. 이거 뭐냐? 남북관계가 지금 진척되는데 이거 방해된다. 대한민국 국가안보가 밑둥이 지금 꺾어가는 판인데 무슨 왜 남북대합니까? 그래가지고 무시해버렸어요. 간첩을 적발하고도 검거할 수 없어요. 이게 언제까지 왔느냐? 바로 2021년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관들이 꺾이지 않고 계속 그 간첩들을 추적했어요. 비록 2018년대 예정된 시점에 검거는 못했지만 이놈들의 활동을 계속 이 어려운 환경에서 추적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두 차례 더 2018년, 19년 캄보디아에서 또 중국에서 만나는 또 이 조직원, 이 간첩 조직원들이 중국 공작원,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다 체증하고 또 거기에다가 그 소위 그 이메일로 교신하는 것까지 다 체증을 해서 잡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2021년 작년에 국정원장이 바뀌었어요. 바뀐 국정원장한테 다시 들이밀었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안 하면은 정권 바뀌면은 문제됩니다. 이 중대한 직무이다. 특히 이 형법의 직무이게 아니라 국가보안법상 직무이기. 국가정보수사기관에 종사한 자는 국가보안법 11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 국가보안법에 정한 범죄 사실을 알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특수 직무이기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강력히 목숨 걸고 되는 거죠. 자, 박지원이가 지금 이거 방송되니까 박지원이가 장권에서 박지원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정치 고단수거든요. 정치 고단수인데 또 감옥에다 갔다 왔잖아요. 대북 선거 때. 가만히 선거하니까 이제 정권 교체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라도 이거 잘못되면은 이 수갑차고 들어갈 일이 명백 가능하거든.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사인을 했습니다. 국정원은 간첩 작업을 하고 있는 조직이다. 간첩을 안 잡고 어떻게 하냐 하고 결정했죠. 그래서 어떻게 청주 간첩단이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해결이 됐는데 그것도 이 간첩 잡자는 게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안보를 해치는 간첩을 잡아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굳건히 하자는 그런 동기에서 결정해준 게 절대 아닙니다. 지 잘못해서 수갑차고 들어갈까 봐서 미리 보험 들어놓자. 그래서 간첩 사건은 요소들 전해요. 그래도 나는 간첩 잡았다. 전임자가 못했던 결제 못했던 간첩을 내가 결제해서 잡았다고 해서 자기 면피 보험용으로 지금 박정희가 좀 잘하고 있잖아요. 그 꼼짝 못합니다. 자, 그럼 청주 간첩단은 어떻게 됐느냐? 저희는 201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수사를 직접적으로 알고 봤더니 17년 된 조직이에요. 2004년부터 암약을 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희 국정원 수사당국에서 압수수색 작년 8월 달에 압수수색이 들어가가지고 대상자들의 압수를 들어갔는데 부위원장 지목된 사람의 집에 자택에 침대 밑에다가 이것들이 다 파기시켰는데 하나만 노란 봉투에다가 노란 스카치테이프로 해가지고 넓은 거 해가지고 침대 밑둥에 딱 붙여놨어요.
그걸 국정원 수사관이 압수수색에 발견했는데 거기에 바로 외장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걸 못 풀었어요. 얘들이 배운 거 있습니까? 철저하게 스테바나 우레 방식이 첨단 암호를 걸어놨는데 이걸 천신만고롭게 풀어가지고 보니까 2017년부터 2021년 5월까지 바로 8월달에 공개했는데 그 전 5월까지 북한하고 교신하는 내용들이 다 거기에 저장돼 있었어요. 총 84건입니다. 그 전에 또 그 후에도 많이 교신을 했지만은 북한과 나왔지만 그거는 다 파기시켜서 우리가 확보한 파기시켜서 그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고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위원회에서 확보한 게 84일 북한과 지령하고 또 북한이 또 밑에 있는 이 청주관한테 보고하고 지령한 내용들이 자 거기에 보니까 2019년에 11월 달에 북한이 지령을 내렸어요. 지령을 내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박보문이 제1처를 창시해서 인처를 만들어가지고 시작된 지 딱 나옵니다. 벌써 5년이 되었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시점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15년이 됐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2019년에서 15년 빼니까 2004년이 나오잖아요. 이 2004년부터 1처가 뭐냐면 북한이 청주 간첩단을 호칭할 때 암으로 1처라고 그랬죠. 1처 성원들은 지령이 되는 겁니다. 청주 간첩단 성원한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보한테 1처 성원들. 그러니까 역사를 보니까 2004년부터 활동한 조직이야. 무려 17년, 작년 건과장제 17년 동안 활동한 조직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북한하고 접전서 활동하다가 2017년 그 전에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을 했을 텐데 그때는 저희들이 수사팀에서 추적을 못해가지고 확정을 못했는데 2017년 5월달에 5월 20일 날 북경에서 바로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인 225 현재 문화교육의 그 공작원하고 이 총책 박웅영이가 거기서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북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전유정당을 건설하라고 지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총책 박웅영이 내려와서 어떻게 했냐 회사원들을 소집해서 간첩 회사원 4명을 소집했어요. 중앙위원회 소집해가지고 위로드 비치를 받았다. 그래서 조직을 결정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조선노동당 조직 명칭이 조선노동당 자주통일 충북 지역당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충북 지역당에 대한 강요계획을 만들어서 북한으로 무전으로 보고를 했죠. 보고를 했더니 북한이 의외로 절대로 조직 명칭 중에 북한과 연계된 근거를 말하면 안 된다. 조선노동당 자주통일 충북지역당 안 된다. 조선노동당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로 명칭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 명칭을 딱 정하고 그래서 2017년 8월 13일 날 소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지하당을 결성을 하고 거기서 강령 규약을 채택합니다. 강령 규약을 채택했는데 그 강령 규약을 제가 입수했는데 제가 그걸 분석을 했어요. 강령을 분석했는데 바로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삼는다고 나왔는데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그게 바로 북한에는 주체사상으로 표현되는 김일성주의가 있고요. 선군사상으로 표현되는 김정일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주의가 안 남았거든. 그래서 저는 이 김정은주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라고 제가 이미 청주 간첩단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제가 주관부서에 글 썼어요. 김정은주의는 아마 인민대중 제일주의가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벌써 2017년에 청주 간첩단이 벌써 지령을 받고 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지도 이념은 인민대중 제일주의다. 바로 이 김정은주의입니다. 바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합해가지고 인민대중을 제일 놓겠다는 이런 상징적인 사상인데 결국은 북한식 김정일식 공산혁명 사상이죠. 이게 무슨 정말 북한 인민을 갖다가 제일 놓치는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고영규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주체사상은 뭐냐면 북한 주민들이
중요되는 그런 사상이 아니라 뭐냐? 바로 수령을 위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중요돼야 할 인민대중은 주민들은 오히려 들러가고 수령이 북한에 들어가는 그거예요. 그걸 갖다가 인민대중 제일비라니까 인민대중 이거 천만에 맞습니다. 자, 이 빼놓고 이제 복잡하니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참 뭔 일 했느냐? 이놈들이 그래 죄하다 당 만들어놓고 무슨 일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째, 얘들은 뭔 일을 했느냐? 국내에서 각종 그 정보를 수집해서 북한에 올렸습니다. 또 북한이 특정한 인사에 대해서 A, B, C를 딱 줄이면서 얘들에 대한 신상조사를 해서 올려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2제3의 간첩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주사파, 전국주사파 특정인을 딱 지정해서 걔에 대해서 다 신상 분석을 해서 올려라. 내가 언제 태어났고 뭐 했고 올려라.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청주 공항에 가면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공군 전투 비행단 중에 F-35A라고 해서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는 그러한 그 공군기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스텔스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북한 지역을 갖다 예를 들어서 전투기가 출격을 해도 4달 쏴도 탐지가 안 되는 스텔스 첨단 기능이에요. 그 F-35A를 지금 청주 우리 비행단에서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이걸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간첩 전투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해외에 나가서 중국에 나가서 저희들이 그 국가정보원에서 확인하는 것만 3건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조직원들이 북한 공작을 만났어요. 2017년 5월달에 처음 만났죠. 2018년도에는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접전하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그 총체의 부인 박승민 씨가 만나서 무인 포스트에서 2만 달러를 받았죠. 북한 공작으로 2만 달러 받는데 받은 게 2만 달러인데 확인이 안 된 실제로 많은 걸 받았지만은 수사당국이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지켜보고서 최종 증거를 확보한 게 그거지. 실제로 그 이전부터 북한과 내통하면서 받은 돈과 인명은 어떻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북한에 보고합니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가 청주 지역에 충북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주로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병원 노조 등등을 공략을 하는데 이 공략된 그 사람들을 다 불려가지고 60여 명의 지하마을 구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건 보고문에 나와요. 60여 명을 다 어디에서 65명을 지금 포스트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제2의 조직을 구축했다고 보고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때 중앙일보인가 보니까 이 청주 간첩단 이 핵심 4명이 뭐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은 인물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전혀 모르는 소리예요. 이 청주 간첩단 4명은요, 수사대상 4명은 충북 지역에서는 널리 알려진 운동권 인사입니다. 내노라는 인사들이에요. 그냥 인사. 특히 거기 2인자는 민주노총의 조직국장을 지냈어요. 여기 서울에 있는 민주노총 본부에 조직국장이 별 볼일 없는 놈이 조직국장입니까? 막강한 놈이에요. 그런데 중앙일보가 잘 모르고 뭐 청주 간접단 관련자들이 별 볼일 없는 뭐 운동권 일부러 이렇게 평가 잘 하는데 그저그저 아닙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이 4명이 전원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 위축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지령이 들어왔어요. 총선 때, 대선 때 충북에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라고 지령을 내놨는데 그 지령을 받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받은 특보 위촉자까지 임명장까지 다 받고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이게 다 언론에 뜹니다. 인터넷에.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제가 그 수사 우리 팀들한테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정치인과의 수사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이놈들이 어떻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특보가 됐는지 누가 추천했는지 이건 너희들이 봐야 된다. 송환조사에서. 그 다음에 충북 지역당 그 당의 충북 그 지구당 위원장하고 수차례 만났어요. 더불당 위원장을 만났어요. 충북 도당 위원장을 만났어요.
거기 보고문에서 다 만나서 어떻게 했다고 보고문이 다 나옵니다. 왜 만났는지 충북도당 그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왜 만났는지 이놈들하고 무슨 일이 나오는지 다 해요. 그 당시 국회에 외교통상위원장이었습니다. 송영길이가. 송영길을 만나러 갔죠. 그 네 명이 가가지고 북한의 통일 밤나무, 통일 묘목 밤나무를 북한에 보내야 되는데 협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0여 분 동안 하고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받고 같이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송영길. 그럼 송영길 불러야죠. 한참 만났잖아요. 그게 단순히 예술 주장이 아니라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오고 보고문에 다 송영길 만난 게 따라가 있거든. 이거 불러 조사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금 어렵게 간첩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박지원이도 거기까지 묵는다고 하는 거죠. 이제 정치권으로 대통령까지 지금 간첩수사가 확대되는 걸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못했어요. 정치인 조사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민중당 그 핵심 요원들 만나는 거 이거 다 나가 있죠.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정원 철폐하는 운동을 벌이라고 지령이 내려서 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선 때는 이 황교안 대표를 갖다가 완전히 물리기를 하면 총선 때 이렇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령까지 다 나왔어요. 제가 일부 원래 주간조선 등등에 제가 아직은 보고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청주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4차례에 걸쳐서 제가 운영하는 유동열의 안보조선 단체 리그에다가 상세하게 우리 수사 자료까지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낱낱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북한의 대남혁명을 수행하는 간첩 조직을 만들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목적 수행을 한 거죠. 북한의 정보를 해서. 그리고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서 총선 대선 투쟁을 직접. 그다음에 북한의 대선 지령을 받아가지고 정치인권에 직접 접촉을 해서 문재인 후보의 소위 그 노동 특보까지 전원 간첩단 4명이 전원됐고 이러면서 각종 이제 활동을 해본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 국가보안법에 나온 대부분 간첩들에 적용하는 죄가 다 적용이 됐는데 딱 하나 북한의 지령에서 만든 지하단이기 때문에 방어가단체 구성가입죄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 검찰이 쫄아가지고요 방어가단체 구성가입죄를 못하고 이적단체를 했습니다. 이적단체가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북한의 대남 지하단 이적단체가 아닌데 이적단체로 했고요. 기소장에 보면은 17년 동안 암여간 간첩단인데 4년으로 해서 4년. 왜 4년? 2017년 8월 13일 날 자주통일 충북동계라는 지하단을 결정한 시점부터 해서 4년만 적용, 그 이전은 적용을 안 했더라고요.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북한이 지령을 받아서 지하당을 만들고 또 북한의 대남혁명 전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위한 이 지령에 순간에서 충북지에서 활동했는데 자, 이 충북지에서 나왔으면 다른 지역은 없겠습니까? 각 지역별로 다 북한의 대남 지하단이 활동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특히 충북 지역도 북한이 한 개 조직만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북한의 그 소위 간첩 조직 운영 원칙을 위하면 단선 연계 복선 포츠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단선 연계라는 것은 A라는 간첩은 자기 사무선 하나하고 자기 하무선 딱 하나 두 놈밖에 모릅니다. 옆으로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공작 책임자는 A라는 간첩이 적발되면 이 간첩망이 와해가 되기 때문에 복수 제2, 제3의 조직을 구축합니다. 이것을 단선 연계하고 복선으로 포착한다는 아주 전형적인 북한 간첩들의 조직 운영 원리입니다. 그래서 충북 지역에도 이번에 검거된 청주 간첩단 말고 제2, 제3의 또 다른 지하망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뵙겠습니다. 어떻게 되어가 간첩들 어떻게 되어가냐면 세 놈을 구속을 시켰어요. 3명을 구속시켰는데 그 부위원장 2인자죠. 얘가 뭐 했냐면 충북
청년 농민신문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인터넷 사이트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북한이 지령한 김일성과 김정은 장군의 유대성을 전파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희 3대 이 세 북한 통치자들을 유대성을 하는 찬양하는 그런 동영상 글들을 쫙 올렸거든요. 충북 농민신문. 그의 대표입니다. 얘가 대표인데 얘가 그 청주간첩단 2인자거든요. 영장이 2번이나 기각됐어요. 청주간첩단. 영장은 안 떼져요. 청주지법이. 우리 저 고영주 변호사님 제 기억으로 청주지검에 차장검사 하신 분 했는데 청주지법이 영장을 안 떼져요. 그래서 어렵게 영장 받아서 이런 거죠. 그래서 불룩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말이죠. 이 사건이 왜 알려진지 아십니까? 청주간첩 사건이 아까 말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원칙은 뭐냐면 간첩을 잡아도 간첩 사건이라고 절대 보도를 못하는 게 문재인이가 북한 김정은이 화나는 게 무서워서 제노할까 봐서 아유 쉬쉬쉬해요. 그 원인이 그거예요. 문재인이가 간첩 잡았다고 하면 김정은이가 대노해서 남북관계에 터질까 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네 가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북한 눈치 보기입니다. 살살살 북한 눈치 보기. 두 번째, 북한 비유맞추기 정책. 아니, 북한 자극하지 않기. 세 번째가 북한 대북 막 터주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 김정은이를 갖다가 그냥 찬양하고 위로 올리는 정책입니다. 노골적으로. 그런 문재인이가 청주 가해했던 사건 잡았다고 보도하면 안 되니까 극비 붙여서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문건 때문에 저가 좀 알았죠. 문건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잘리는지 아세요? 수사기관이 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손종표라고 영장 2번 기각된 걔가 나와가지고 지금 국정원이 지금 간첩 사건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간첩으로 걸고 있다면서 지가 기자들한테 얘기해줘가지고 그게 쫙 터져가지고 청주 간첩단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맙기도 하지만은 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놈이 말이죠. 청주 간첩단 사건을 영장 기각될 때 왜 기자가 했냐면 북한 지도부한테 야 지금 우리 충북 지역장 끝났어. 다 끝났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우리 공장만 북한 공장만 빨리 북한으로 철수시키고 우리한테 무전 보내지 마. 아니 무전이 아니라 우리한테 간첩들 좀 보내지 말라고. 왜 그때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공개적으로 언론을 이용해서 북한에 알리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청주 간첩단 사건이 알려졌고 이제는 뭐 정부가 막을 수가 없게 됐죠. 그래도 수사당국은 공식 발표를 안 했습니다. 검찰에 기소할 때 3장짜리 검찰에서 3장짜리 기소장에 나온 게 공식 발표문 발표도 않고 그냥 보도자료 그거 하나 3장짜리고 지금까지 공식 청주 간첩단에 대한 공식적인 브리핑이나 자료는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근데 이제 수사 결과 알려졌는데요. 재판을 진행하는데 민변에서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사건을 갖다가 처음에는 민변이 사건을 맡으려다가 이게 보니까 너무 명확하잖아요. 민변에서 안 맡겠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게 확실한 간첩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역을 돌아가니까 다시 민변에서 달라붙었어요. 그 정부가 이제 그래가지고 계속 그 시간이 필요하다 뭐다 재판 연기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구속 만기가 지나버렸어요. 재판 딱 3번이가 받고 간첩놈들 다 지금 풀어놨습니다. 하나는 보석을 풀어놨고 두 놈은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풀어서 간첩 4놈이 다 지금 백주 대우를 하려고 다니는데 아직도 재판은 아니래요. 정말 이 청주지법 정말 난리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간첩단은 뭐였느냐? 공수처에다가요 영장 때린 청주지방법원 담당 판사, 청주지검장 담당 공안검사, 국정원하고 경찰 안보사 대상 35명을 대상으로 간첩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공수처에다가 가천놈이 지금 다 고소해놨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게 지금 알고 보니까 간첩들 좋으라고 지금 대한민국의 법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마지막 하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3시간 반 동안 정정 시간에 이렇게 경청해 주신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이제 이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가 이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첫째는 간첩을 제대로 잡으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의석보상 절대로 국정원법을 다시 재개정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2024년 총선 때 바로 우리가 역량을 모아서 다수석을 밀어줘야지 다시 국정원법을 다시 재개정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그 전까지가 문제입니다. 2020년 4월까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일단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뺏어놓고 도리어 경찰 대공수사 인력을 20%나 감축했다고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국정원 대공수사권 없앴으면 경찰 대공수사력을 1년 줘야 되는데 도리어 국정원 거 없애버리고 경찰 대공수사력을 20% 줘요. 그걸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때 고맙게도 우리 정우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지금은 국회 부의장인데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려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아마 안보 경찰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안보 경찰이 안 늘어나면 누가 간첩을 잡습니까? 안보 파수꾼이 이런 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냐? 바로 앞에 계시는 우리 애국 언론 여러분께서 계속 이러한 눈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하는지 간첩을 제대로 잡는지 또 이 종북 좌파들이 어떻게 또 이걸 해방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같이 대화를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간첩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고립화시켜서 제거시켜버리면 핵 문제뿐만 아니라 간첩 문제, 한반도의 모든 만항이 해결된다는 걸 제가 1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진지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질문만 하고 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넣어드릴게요. 네. 68년도에 1.2 사태와 푸에블로가 사고 났어요. 2001년에 9.11 테러가 났어요. 그 종합이 우리가 있는 개구리 소년 5명이가 1.2 사태는 9.11로 연관됐다. 문화일보에 나왔는데 그게 보안 사건이라고. 개구리 사건 때 대구 현인점에서 네.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협진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약간 평가하는 걸로 압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화일보 그 사진 그 기자를 충분하고 내가 경찰서에 제보를 했는데도 모르고요. 다음에 지금 이태원 사고를 하는데 왜 국정원에 그 감찰을 하지 않는지 지금 안에서 국정원의 X파일을 개방을 하면은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모든 사고를 진범을 밝힐 수가 있어요. 왜? 세월호 사고 때 사고 예방이 20군데가 있는데 그 20군데를 하지 못하도록 조작한 그 범인이 진범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화재 사고라든지 산불 사고라든지 대형로 호텔이라든지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은 일단 대공수사기관에서는 아니 이게 대공해롭지 있는 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까 지금 세월호 사건하고 이태원 사건에서 이런 대공해롭증이 발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계속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거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지금 막 유튜브 방송이 막 생방송 진행되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거나 이 국면에 우리 우파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런 거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면 제가 기다렸다가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간첩을 많이 잡아주신 유덕열 원장님께 특별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간첩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 모를 것 같아요.